반갑습니다.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맞아, 어울림이 찾아야 돼. 어울림이. 하와이 사람. 아프리카 여행하면서 네, 아프리카 여행 패션. 제가 사는 단 하나의 옷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안 입다가 오늘 처음 입었습니다. 이게 언제 입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이 좀 이국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때입니다. 마치 나또 개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제가 4번 하는데 4번 할 때마다 패션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이제 뭐 패션 것이 아니고 그건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 더운 데 오신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진 하나 그렇게 찍어드리겠습니까? 제 사진 하나 찍어주십시오. 찍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딱딱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딱딱하다 하는 걸 떠나가지고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깊게 아주 스며들어 있는 것이 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철학적인 인간이냐 아니면 비철학적인 인간이냐를 딱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물을 찌게 네 어제 뭐 했노? 이래 묻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하세요. 뭐 하긴 뭐해? 뭐 그렇고 그랬지.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게 와 그랬노? 자꾸 왜 그랬노?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라고 묻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무엇 했냐? 무엇을 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엇 하는 말은 영어로는 WHAT, what 이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의 행동성을 묻는 거야. 그렇게 묻는 사람은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어떤 동키호테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네 뭐 했지? 네 왜 그랬지? 이렇게 묻는 사람 항상 이유를 규명을 하려고 하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따져 물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우리 아주 철학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 철학이 뭐냐? 왜 철학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대답하는 것이 막막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철학이라 하는 것은 It's none of my business. 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하나의 학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냥 하나의 philosophy,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철학이라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 자체를 갖다가 받침해주는 어떤 하나의 그 뭐랄까 생각 이것이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철학하노? 하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은 뭐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신이 누군가 이걸 뭐 알기 위해서 뭐 조금 더 이제 차원이 높은 사람은 뭐 신과 자연과 인간과의 뭐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나의 좀 인지적인 것, 좀 그 인식적인 것, 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했을 적에 결국에는 사람이 좋다 이거지 행복을 찾는다는 거죠. 또는 나의 존재성을 찾는다죠.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게 존엄이라는 단어더라고. 존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이 자료가 뭐냐면 오늘의 나를 존엄케 하라 이 이야기야. 오늘의 나를 존엄케 하라 이 이야기야.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 거야.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는 얼마나 그 아주 딱딱거리 있으면 정말 아주 그거는 막 남자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그렇게 하니까 남자가 막 가만 그만해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그래. 시그널. 근데도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 계속되는 거야. 그럼 뭐라 하는 남자 그 다음에 됐다마 경상도로 그죠? 됐다마 하잖아요. 근데 그까지는 참을만해. 근데 이 조금 남자가 뿔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라 합니까? 마 됐다 합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됐다마 그런 거 마 됐다. 이 마 됐다 했을 때 그거는 뭐냐면 그 남자의 뭐를 훼손시켰냐? 자존심을 훼손시켰냐? 다시 말하면 존엄성을 훼손시켜요. 사람들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모든 것은 참을 수 있거나 인내할 수 있거나 왜냐하면
항상 철학적인 인간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한 미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람의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 궁극적인 가치는 자신의 어떤 미덕을 지키는 것, 어떤 뭐랄까 인내라는 미덕, 또는 어떤 절제라는 미덕, 또는 용기라는 미덕, 또는 어떤 하나의 자비라는 미덕, 배려라는 미덕, 이런 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때 지킬 때는 뭐냐면 어떤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가 손상되는 것까지 감수를 해야지 하잖아. 근데 그건 오케이, I can do it 한다는 거야.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갖고 있는 마지막 도로 존엄, 이게 이 존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걸 내가 깨달았는 거예요. 북한에서 항상 그 사람들이 뭐냐면 뭐 피하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체제를 이야기를 하는 말이 뭐고 우리의 존엄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한번 들어봤잖아요. 그럼 존엄회가 뭐 김일성이 어떻고 김정은이 어쩌고 한 거는 다 참는데 우리의 어떤 하나의 상힘이랄까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뭐랄까 명예훼손 이런 거는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쭉 살아가면서 이렇게 솔직히 어떻게 하면 어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존재성을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거야. 그 존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아, 내가 존엄이라는 이 단어에 있고, 그리고 나는 뭐냐면 아주 존엄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나를 존엄하게 하라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존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야.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being, B-E-I-N-G being은 있음이거든요. 있음, 자인, 여기로 자인, 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있음,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지금 now and here, I am here and now.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것만큼 인간이 어떤 살아가게 되는 어떤 삶의 역동성을 갖고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왜 철학을 이야기하느냐?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나답게 살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한 50, 60년 이 나이에 이제 접어들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냐면 정말 내가 한 50년, 60년 살아오면서 나답게 살아온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주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마크 어떤 물음표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사람이라 하는 것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라벨이 붙는 거예요. 내 어떤 나의 어떤 존재를 놔두고 그 존재 위에 어떤 하나의 나를 나타내는 하나의 네임이 붙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딸이 되었다가 또는 아들이 되었다가 며느리 되었다가 내 이름이 한 번도 불리운 적이 없는 거야. 그냥 누구누구 자식,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며느리, 누구누구 시어머니, 뭐 누구누구 할머니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하나의 뭐랄까 폴스 네임, 어떤 거짓 이름 이 속에 나 자신이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60쯤 이제 우리 나이가 되는 거야. 우리 나이가 됐을 적에 여러분이나 나나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나답게 살고 싶다 하는 말을 그게 나답게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온 바람을 다 한다 이기지. 그러니까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 했을 적에 그때 진정 나답게 사는 것 니체조차도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답게 사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럼 어느 누구가 나답게 사느냐 이를 이제 끌고 들어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역사를 끌고 올라가면 제일 윗대가리에 있는 우리 누구냐면 소크라테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소크라테스 하면은 기억하는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나는 이때까지 뭐냐면은 너 자신을 알아라 하면 너의 무지를 알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맞는 말이에요. 델포 신전에 적혀져 있는 이름이 그래서 뭐냐면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말이 소크라테스 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크라테스 그가 비슷한 말을 했는 거예요. 이걸 줄여가지고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무지에 대해서 네가 무식한 걸 알아라. 맞다고 생각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이가 한 70쯤 되니까 그럼 소크라테스 형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게 너의 무지가 아니고 너가 너의 힘을 알아라 하는 말이에요. 너가 너의 힘을 알아라. 그래가지고 이놈이 쭉 밀어오면서 약 한 200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다시금 뭐냐면
이야기하는 말이 진정 나답게 사는 것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더라고. 그런 어떤 하나가 나에 대한 I라고 그러거든요. I. 그 I, my, me. 영어로 이제 또 목적으로 me가 영어에 쓸 때 나답게 사는 걸 me에다가 ism을 붙여가지고 meism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meism.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랄까 이제 개인주의라든가 이기주의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왜라는 질문.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냐면 무엇 하는 what 하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고 니 왜 그랬어? 니 왜 그랬어? 니는 왜 자꾸 내한테 그래? 대드노?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나오는 말은 항상 WHAT what 하는 말하고 HO도 how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어떤 하나의 OW, 1H 이제 소설 속에 보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 6가지의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잖아요. 질문이랑 솔직히 항상 이제 우리가 소설 이건 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지? 그렇게 이제 그 주인공이 뭐 했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의 어떤 질적인 어떤 하나의 뭐랄까 능력을 가진 독자들은 항상 제일 처음에 묻는데 왜 하는 거지? 왜 그가 그랬지? 항상 이걸 묻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작품을 대할 때도 뭐냐면은 그 중에 왜 너? 그 중에 어떤 사람이고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왜 그랬지? 라는 이 질문을 갖고서 항상 책을 읽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더 깊어진다.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철학이라 하는 것은 제가 말 때는 질문과 답, 그죠? 왜라는 것을 묻고 그것에 대한 어떤 답하는 이 질문과 답의 고리로 엮어져 있는 하나의 사유 체계 이것이 바로 어떤 하나의 철학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제일 출발점이 뭐냐면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묻는 순간에 뭐냐면 새로운 나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새로운 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적에 뭐냐면 이 이제 종교하고 이 철학하고 과학 이 세계가 항상 이 뭐랄까 삼각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우리의 인지 세계에 가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이 세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후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후의 나가 이놈은 이제 천당에 갈 것인지 또는 지옥에 갈 것인지 하느님의 구원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인지 이건 사후의 문제예요. 사후의 문제인데 그러나 생전의 문제는 철학이야. 철학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의 나에 대한 연구가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철학과 종교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과학이라는 하나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자의 관계야. 때로는 우리는 보면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최고의 어떤 하나의 뭐랄까 기독교나 어떤 불교적인 가지고 최고의 어떤 질적인 세계죠. 그래서 이 종교는 모든 어떤 하나의 인간이 갖고 있는 학문을 갖다가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맨날 과학하고 싸우고 철학하고 싸우고 예술하고 싸우고 문학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철학은 절대로 뭐냐면은 어떤 문학이라든가 예술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인간에 대한 하나의 숙고 과정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이 철학과 이 과학이라는 것을 갖고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나눠졌던 두 번째 단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세 번째 단락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철학을 어렵고 재밌는 것으로 여기지만 어느 학문보다 우리 삶 깊숙이 숨어들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항상 우리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과학의 시스템 속에 숨어 있는 거야. 과학의 시스템 속에 숨어 있는데 과학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먼저 자연과학 또는 예를 들어서 식물학이라든가 동물학이라든가 테크놀로지라든가 사이언스처럼 인간 밖에 있는 어떤 질서체계
이걸 갖다가 우리는 과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의식 내에도 하나의 아주 과학과 같은 아주 정교한 체계가 있는 거야. 그 체계가 바로 뭐냐면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철학은 인간을 갖다가 새롭게 만든다. 정말 인간은 새롭게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이야기를 보일 때 적어놨습니다. 철학을 하게 되면 인간으로 하여금 항상 뭐냐면 왜라는 질문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은 다른 모든 언제 어디서 무엇을이라는 다른 질문을 이끌어내는 실탄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를 제공했는 것이 왜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라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사물이라든가 어떤 외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이 받아들이는데 항상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하나의 그 뭐랄까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첫째가 뭐냐면 감성입니다. 감성, feeling, 아주 원초적인 그런 것이 감성입니다. 이 feeling은 성인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가지고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개라든가 동물들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냥 감성적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성. 근데 이 감성보다 있는 것이 그 위에 있는 것이 지성, 인텔리전스입니다. 두뇌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냥 감성적인 존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하나의 지성적인 존재로 가고 그 위에 궁극적으로는 이성적인 존재, reason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설명할 때는 외부의 어떤 모든 반응, 외부에 있는 모든 사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센스로 끌어들이는 거야. 우리 몸에 있는 이 오감으로서 딱 받아들이면서 저 사람은 나한테 호의적이야. 저 사람은 나한테 조금 예를 들어서 좀 해로운 인간이야. 이렇게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그 감성이야. 근데 그 감성이 조금 이제 세련화되고 이러면 그 다음에 인간은 지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 지적으로 판단하는 건 두뇌로 판단하는 거야. 여러분 두뇌가 갖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또는 손해가 되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지적인 인간이야.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성적이야.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철학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센스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뭐랄까 어떤 감각적인 말초적인 그런 인간성을 갖다가 하나의 지성을 거쳐서 이성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성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것은 학문이야, 학문. 그래서 뭐 경제학이라든가 정치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학문이야. 그 학문 위에 철학이라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철학이라 하는 것은 모든 학문의 어떤 뭐랄까 컨트롤 타워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인간의 어떤 품격이라든가 이 부분을 보양시켜준다 하는 그런 큰 장점이 있다 하면서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단계는 제가 알의 단계라 하는 말을 씁니다. 알의 단계가 4단계라는 데가 정말 중요해라. 우리가 knowledge라는 말을 쓰잖아요. knowledge, 알의 세계라. 알의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알의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일 처음에는 감각이야, 감각. 물체가 뜨겁다, 따뜻하다, 또는 고춧가루는 맵다. 이런 것처럼 감각,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그래서 저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따뜻하면은 예를 들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얼음처럼 차가우면은 예를 들어서 가까이 하기 어렵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 있잖아요. 시각, 촉각, 후각, 미각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뭐냐면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방이 어떻고 태양이 어떻고 그 다음에 가시가 어떻고 이걸 이제 감각을 갖고 느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단계는 이런 하나의 감각의 단계죠. 감각의 단계. 그런데 이 감각이 모이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의 단계가 감각이 아니고 내가 기억하는 것으로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불을 가까이 하니까 손이 데이더라. 그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입력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불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억의 단계가 청소년의 단계, 청년의 단계가 기억의 단계가 된다. 그런 거예요. 이 기억이 모이면 뭐가 되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라 하는 것은 그 기억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확장되는 거예요. 기억에 모여서 확장되는 것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년의 나이가 됐을 때는 우리는 이런 경험이다. 그래서 경험이 많으면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할 때는 내가 이런 경험을 하니까 사업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투자를 잘하고 상대방을 잘 선택해야 되겠다. 그럼 이것이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투자뿐만 아니라 친구를 사귈 때도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럼 또 해서 물건을 고를 때도 항상 뭐냐면 탄탄하고 잘 부서지지 않는 것이라면 확장의 단계가 중년의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60대, 70이 되는 거야. 그 확장의 경험이 쌓여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단계가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의 단계. 이 지혜의 단계는 자연 공유의 법칙이야. 자연에는 하나의 공통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물에 있는 법칙, 또는 물은 아래로 흐른다든지, 공기의 법칙, 이 모든 자연이 갖고 있는 모든 공통된 법칙을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지혜의 단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살아있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로병사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자연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의 4단계를 딱 우리가 기억하면은 우리를 깨닫게 되는 과연 나의 알의 단계는 어디에 와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외부의 사물을 받아들이는가, 그 어떤 하니까 방법론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어떻게 내가 무엇을 아느냐라는 그 4단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철학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 그것이 플라톤에 나오는데 우리는 뭐냐면 인간은 머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슴을 갖고 있잖아요. 배를 갖고 있잖아요. 요 상체까지가 인간이에요. 밑에 있는 이 다리는 뭐냐면 이 상체를 움직이게끔 하는 하나의 그런 운동 역할에 불과하는 거야. 그래서 머리와 가슴과 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어디 가가지고 불고기를 갖다가 2인분 먹었다. 아주 많이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두드립니까? 배를 두드립니다. 머리를 두드리면서 많이 먹었다. 이러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배가 하는 것이 뭐냐는 것은 풍요입니다. 풍요. 사람은 풍요로워야 된다. 풍요는 자칫 잘못하면 과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절제입니다. 배가 하는 역할은 풍요와 절제입니다. 이 풍요와 절제를 하는 것, 무엇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생산자, 농민이라든가 또는 어민이라든가 이 생산자, 풍요롭게. 그런데 이 가슴은 뜨거운 것입니다. 이 가슴을 지켜주는 것은 뭐냐면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서 이 병사와 같은 용기, 내목을 지켜줄 수 있는 것에, 그래서 가슴이 뜨거운 이유는 뭐냐? 이 말은 뭐냐면 열정, 어느 누구를 갖다 그냥 이래서 뭐 사랑하라 그런 가슴이 아니고 하나의 뜨거운 용기를 가져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갖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지식이고 암과 지혜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왜 조물주가 머리를 주고 가슴을 주고 용기를 줬느냐? 바로 이 머리가 철학자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철학이라는 논리, 철학이라는 것이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머리가 있어야 되고 나를 지키고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군사와 같은 병사와 같은 용기를 가져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생산을 하는 그런 풍요를 가져야 된다. 이 세 개가 고루 갖추어졌을 때 하나의 이상적인 인간이 된다 라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듯이 나라도 국가도 항상 우리는 통치자가 있고 나라를 지키는 군사가 있고 그 밑에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농민들이 있다는 거야. 이 세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한 국가의 통치자는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이야.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상국가론도 인간의 모습에서 온다 왔다 하면서 알고요. 결국에는 인간이라 하는 것이 인간다움이거든요. 철학, 인간다움. 이것을 갖추려고 하면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되느냐 하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철학적인 지혜, 또 이를 알 수 있는 명사와 같은 용기,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또 그러면서 삶의 4단계 이것을 갖는 것, 이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제 이렇게 나이가 이제 70이 되고 이제 이래 되니까 옷을 어떤 사람이 항상 되고 싶으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때 내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라고 그래서 멸치처럼 뛰지 않는 그런 아주 묵직한 말이지. 그 파리하는 건 누가 쓴 시? 유치원 선생님께서 썼잖아요. 그 시 중에도 한 번만 뭐한 바위가 되리라? 뭐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해도 뭐 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이 묻고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참 내가 한번 사귀고 싶어. 이런 이야기했을 적에 어떤 경우에도 그냥 흔들리지 않는 것, 감정의 표정이 없는 것, 우리 그런 것을 뭐 무감각한 사람 이렇게 잘못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 이 철학이라 하는 것이 막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윤리학이고 하나는 정치학이야. 철학을 나누면 철학 밑에 딱 두 개로 갈라지면은 윤리학과 정치학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이 시대부터 뭐냐면 아주 정치학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아까 이상국가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데아론 이제 그 소크라테스 이데아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윤리학은 뭐냐면 네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학문이 윤리학이라는 거야. 그냥 우리 모랄리티 그냥 도덕이라고 해가지고 뭐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바람 세속 오개를 외워라 이런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윤리학이고 그렇게 갈 수 있게끔 나를 갖다 무브먼트 동력을 부여하는 것이 철학이다. 그래서 항상 이 정치학이야. 이 정치학을 이야기할 때 윤리학이 없는 정치학 이거는 그냥 독재 파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대통령 볼 때 저 사람의 국정 철학이 뭐냐고 묻잖아요. 얼마나 무슨 말이고 국정계다가 국정 철학 이걸 묻는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할 때 네 철학이 뭐고 개인 보고는 네 철학이 뭐고 이래는 잘 안 묻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한 나라의 이야기할 적에 그 사람의 국정 철학을 항상 유심히 보느냐? 바로 이 철학은 뭐냐면 그 밑에 윤리학과 그 다음에 정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학이 없는 정치 지금 여기가 색깔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녹화하는데 삐까리 켜놓으면 서울 사람이 뭐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철학을 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됐잖아요. 나이가 돼서 그러면 청년 시절에 또는 장년 시절에 이래 하면은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벌떡벌떡 그랬지만은 그냥 지금은 언제 하면은 그냥 그대로 부동이랄까
부동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그거. 그래서 하도 막 불이 닥쳐와도 하도 어떤 느긋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 그런 것이 그냥 공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했다는 거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왜 그리스에서 철학이 발전되었냐? 왜 중국이라든가 또는 인도라든가 물론 그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지만은 그 그리스라는 나라, 특히 아테네라는 이 조그만한 도시 국가였잖아요. 도시 국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빚어졌던 이 철학의라는 꽃이 이 지구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고 거의 지금 2500년 가까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소크라테스 이야기하고 플라톤 이야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 철학을 낳겠던 그 땅 그리스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가 첫째는 이 유럽과 동양이 함께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라는 그 지명을 딱 보면은 거기 그 운하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쪽에는 터키가 있고 요쪽에는 그리스가 있잖아요. 옛날부터 터키가 그리스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터키는 동양, 그리스는 서양, 이 두 나라가 딱 만나는 이 지점이었거든요. 지금은 망했지만은 옛날에는 아주 뭐 두 개 강국이었잖아요. 아, 역시 이것은 보면 지형적인 이점이 있다. 하면서 그죠? 그리스라는 지형적인 이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는 일찍이 뭐냐면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란 말이죠.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 아구라는 광장이 있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럽의 예를 들어 도시를 유럽에 구경해 보시면 반드시 거기에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을 뺑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의 어떤 건물이 있고 그 중간에 하나의 그 아구라는 광장이 있는 것이죠. 그 광장에 이제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 또는 뭐 정치적인 행사가 열리기도 하고 또는 수많은 어떤 철학자라든가 연사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고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토론이 가능한 곳이라는 거예요. 민주적인 토론이 가능한 그곳에 역시 어떤 철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는 것에 삭작이 되고 거기서 소크라테스라는 하나의 거리의 연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그리스라는 것이 아주 화려한 예술이 있지 않습니까?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그 아름다운 예술, 그리고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문학, 그죠? 그래서 하나의 문학과 예술과 그 다음에 철학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어떤 정치, 그러니까 동서교류, 이것이 응집된 곳이 아테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죠. 역시 한 나라의 예술, 한 나라의 철학, 한 나라의 문학은 그 나라가 부유해야 되는 거예요. 부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말하면 제 아들이나 또는 딸을 갖다가 음대 보내고 미대 보내려고 하면은 누구 백이 있어야 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백이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제적인 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아주 단적으로 바로 이 하나의 그 문화예술이 어느 곳에서 꽃 피어나느냐 이걸 알아요. 그죠? 이제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돼가지고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80년 이제 한 80년 정도 지나면은 3대를 거칩니다. 30년, 3대.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또래 할아버지 그 밑에 이제 이 손자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처음 다 피아노 킬 줄 알고 그 다음에 해서 바이올린 킬 줄 알고 그러한 어떤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는 우리나라가 하나의 예술의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K-팝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러한 어떤 아테네의 그 이제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존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푸득 느끼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아테네 시절에 기원전 한 430년 정도거든요. 그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테네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사이에는 한 소크라테스가 40살 때 뭐냐면은 이 이제
플라톤이 태어났고요. 플라톤은 역시 40살 때쯤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의 그 기간이라 하는 건 채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100년이 되지 않아도 그때야 이 세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연달아 어쨌든 하나의 그 아테네의 정치 철학판에 뛰어드는 게 됐는지 어떻게 보면 아주 그 행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되게 아주 영향력을 많이 준 인물이 디오게네스라는 인물. 들어봤죠? 디오네게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에 나오는 그 당시에 나중에 유명한 황제가 됐던 그놈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젊었을 적에 나중에 왕제가 됐을 적에 이 디오네게스한테 갑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가가지고는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통에 누워 있는 디오네게스 물었는데요. 그때 디오네게스 한 말이 뭡니까? 비켜달라고 했어요. 왜요? 햇빛이 가리니까. 나는 그걸 뭐라고 했느냐면 존엄이라고 해요. 존엄. 아무것도 하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이야기할 적에 저는 그 절집에 디오게네스가 그렇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갖다가 이제 한번 미는 거잖아요. 미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좀 이제 나중에 좀 비켜줬죠. 비켜주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항상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냐면 또 디오네게스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 속에 바로 오늘날의 철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철학은 첫째는 금욕주의, 그죠? 디오게네스. 그야말로 평생 동안 깡통에서 살았던 인물이 통해서는 디오게네스가 갖고 있는 그 존엄.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내가 싫어하면 햇빛을 가릴 수 없다는 거야. 나의 being, B-E-I-N-G, 나의 존재를 지키려고 했던 인물이 디오게네스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을 그냥 자유롭게 사는 자유정신, 그리고 평생을 그냥 통속에서 살던 미니멀리즘. 지금 법정스님이지? 법정스님이 소확행 이야기했나? 맞나? 이 법정스님이 말했던 말씀은 이 소확행, 무소유, 이 무소유의 실천도 저구의 디오게네스까지 뻗쳐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철학적인 것, 무엇보다도 이 우리가 디오네게스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 아테네고 로마잖아요. 각자 도시 국가를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니는 예를 들어서 대구야, 니는 부산이야, 제일 먼저 고향이야. 그러나 디오네게스만은 나는 아테네 시민이 아니라 뭐라 했지 않습니까? 세계 시민이었습니다. 세계 시민, 유니버셜리즘. 오늘날 이 지구가 하나의 대한민국 혼자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혼자 살 수 없고 이 지구촌의 하나, 그것을 물론 우리는 생태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이 세계 시민이라는 사상, 이것이 디오네게스 사상.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본받아야 된다랄까? 오늘 새롭게 나는 누구냐? 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디오네게스라는 이 사람을 갖다가 새롭게 재평가해야 된다는 거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 자유라는 것, 그리고 좀 무소유라는 것, 미니멀리즘이라는 것, 생태주의라는 것, 그다음에 또 알고 있는 세계 시민 사상, 이게 전부 다 디오네게스 속에 공기고요. 이 양반은 지 몸으로 보여주거든요. 몸으로. 근데 이것을 아주 철학에는 학문적인 책으로 딱 시스템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쭉 가지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은 이제 철학자들이 있는 거야. 물론 우리가 이제 철학자를 하면은 아주 좀 열처면은 도올 선생처럼 좀 머리 빡빡 깎고 그다음에 좀 이상한 기인 행동을 하마.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철학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철학자는 가끔 가다 보면
보통 사람이 이야기하는 반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철학자를 이야기하잖아. 그러나 사실은 뭐냐면 철학자도 역시 인간이라는 기본적인 것을, 그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고 또 인간으로서의 또 약점도 갖게 마련이고 또 동시에 철학이 이제 내 철학보다도 상대방 철학이 더 높은 하면은 그 철학적인 법적 또는 저술 이것 가지고 아주 논쟁을 하기도 하고 아주 또 사소한 것 이런 것 가지고 서로 평생 동안 연수지기도 하는 거야.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인물을 제가 뒷장에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철학자에게 절대로 철학자를 아주 신적인 그런 인물로 우리가 어떤 신격화한다든가 어떤 문학화할 필요가 없다. 그를 또 한 면에서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 그래서 보면 하이데크 같은 인물도 참 끝내주는 철학자 있잖아요. 현대. 그래서 나치의 예를 들어서 이제 헌신했다랄까 그런 인물의 이제 약점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영국 파스칼하고 이제 데카르트와 파스칼이는 둘이 이놈이 아니고 둘이 이분은 평생에 서로 원수를 지고 왔었는 거야. 데카르트는 합리주의자네.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이 데카르트란 말이야. 근데 파스칼은 뭐냐면 나는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했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말로 끝났잖아요. 근데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감성적이고 문학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이제 파스칼은 데카르트 보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딱딱한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자료를 갖다 대서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카르트는 파스칼 보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그냥 감성주의적인 것이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논쟁도 벌어지면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에서 야스퍼스와 하이데크도 이제 둘 다 실존주의 철학자잖아요. 야스퍼스와 하이데크. 그냥 이것도 하나의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 철학자들이 이론 철학자는 될 수가 있었는데 생활 철학자가 되기가 어렵다. 그죠? 생활 철학자. 그런데 우리는 이론 철학자가 될 수가 없어요. 참으로. 그러나 생활 철학자는 될 수 있다. 생활 철학자는 될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소크라테스나 하이데크나 또는 이런 사람을 모른다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 나라는 것을 알잖아요. 인생. 나는 평범하면서도 비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평범하면서 비범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했던 말은 일어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태어나자 위에 건너 이걸 우리가 따지는 것은 과학적 따지는 거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인간이라 하는 건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존재라.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같은 사람, 딱 한 사람, 여러분 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비범한 것이다 하는 것. 인생이라는 이 자체도, 이 인생성에는 얼마나 평범합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 비가 안 오니까 우산 안 갖고 왔겠지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시간을 그냥 2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때로는 비범하죠. 삶이라 하는 것은 끊임없는 평범 속에서 비범한 것이 이뤄지는 것이고 나 또한 평범하면서 비범한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느냐? 진짜 나로 살 때가 행복하다. 밑에서 몇째들이 있습니다. 뒷페이지 밑에서 몇째. 진짜 나로 사는 것. 그걸 줄여가지고 찐살행이다. 찐살 있죠. 찐살. 그죠? 살 중에 찐살행 여기더라고요. 이게 철학이다. 이게 생활 철학의
플라토도 이 위대한 철학자조차도 할 수 없었던 하나의 삶의 철학이 아무 찐살 행위. 오늘 이제 여러분 이제 집에 가면서 차 타고 차 몰고 가겠지만 차 몰고 가지 않으면서 한순간 그냥 그대로 길을 차 몰고 가다가 그냥 그 신호등에 딱 걸려가지고 그다음에 다음 파란불 넘어갈지 그 시간 기간이야 한 15초 정도란 말이에요. 그 15초 동안에 한번 생각해봐. 진짜 나처럼 나로서 사는 행복감을 느낀 적이 있느냐? 아, 질문하기 어렵다. 그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거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왜 내가 지금부터 찐살림을 해야 되느냐는 거야. 그 이유를 여기에 나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일단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해서 소위 이제 이 철학을 갖다가 물려받게 되었는가, 요걸 갖다가 이제 한 5분 정도 이야기하고 그냥 10분 쉬다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어떤 히랍의 철학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철학 이전 철학, 그다음에 아테네 철학, 그다음 아테네 이후 철학. 물론 아테네 철학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그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테네 철학 이전에도 철학이 있었는 겁니다. 그 철학은 적어도 한 1000년 정도가 유지되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BC 한 450년. 그 전의 철학은 자연 철학입니다. 아주 자연 철학. 이 말은 뭐냐면, 자,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항상 인간은 궁금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첫째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자연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노? 이 세 개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노? 이걸 이제 옛날에 이제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설명을 해줬잖아요. 제우스 신화가 설명을 해준 거야. 그것은 신화야. 그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좀 이해를 하고 싶어. 이해를 하고 싶은 것이 자연 철학이야.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 철학은 자연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원소, 자연은 물로 된 것이야. 탈레스의 물 이론 또는 사원소설 이런 것처럼 자연은 뭐 누가 만들었냐가 아니고 자연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그 원소와 분자를 설명했던 것이 자연 철학이고 그것이 소크라테스 이전의 특성입니다. 소크라테스 위대성은 어디에 있느냐?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게 아니고 앞에 있었던 자연에 대한 연구의 자연 철학을 인간 철학으로 옮긴 것이 소크라테스의 업적입니다. 물이 뭐로 구성되어 있고 불이 뭐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 필요 없다. 너 자신을 알아라. 인간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자연 철학을 인간 철학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준 것이 소크라테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그 다음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연히 뭐냐면 이 플라톤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소크라테스는 누구냐면 석공의 아들이야. 석공.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산에서 돌 캐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려받았기 때문에 석공의 아버지는 매 석공을 하는 거야. 근데 석공 아버지가 얼마나 또 신체가 건장했겠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사실 인물은 아테네에서 5번째로 못났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몸이 다부졌느냐는 거예요. 아주 강건한 체질이고요. 어떤 추위와 무더위에서도 그냥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인물이 소크라테스예요. 술은 몇 방으로 잘 먹었어. 술자리에 가면 취하지 않고 끝까지 토론하는 인물이 소크라테스예요. 못났지. 석공이를 때려치워버렸지. 맨날 시내에 가가지고 젊은 이들을 붙들고 너 자신을 알아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피스트 철학자들은 돈을 받고 가르쳤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께서는 무료로 가르쳤는 거예요. 저는 실비만 받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면서 늦게 또 결혼했네. 아는 서희 났네. 그 아내가 누굽니까? 그 뭐고? 산티페가 뭐고? 산티페잖아요. 그 산티페를 우리 악취락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산티페만큼 양치가 없습니다. 양치가. 관점에서 보면 돈벌이 안 하는 남편 지치다 끓여주지, 못난 놈 구해줬지, 아들 소리나 줬지. 뭐 그러다 한 번씩 뭐냐면 물바가지 씌운들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거야. 그렇게 이제 사는데 이 플라톤은 귀족의 자제야. 아주 잘생겼어요. 좀 할 때는 정치적인 야심도 꾸미고 문학적인 소질도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 플라톤이 자기가 썼던 이 극장, 예를 들어서 오페라를 두고 자기 극장에 공연을 하러 갑니다. 그 극장 앞에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 그야말로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플라톤이 자기가 들고 있던 시를 불태워버리고 그냥 플라톤 선생님에게 제자로 되는 거예요. 이 플라톤 계기가 그랬습니다. 그럼 나중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처형당하잖아요. 처형당하니까 이제는 내가 소크라테스께서 하지 못했던 내 철학을 끝까지 목숨을 바치고 하리라.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사람은 아테네 출신이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출신이 아니에요. 마케도니아 출신이에요. 그 당시 마케도니아와 아테네는 앙숙의 관계예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할아버지가 대왕인데 그 할아버지의 요새로 말하면 주치의야, 주치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가 알렉산더 대왕 할아버지의 주치의야. 근데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의 후견인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이 만들었던 사슬 학원, 요새 그래서 아카데이아에 집어넣은 거야. 아카데이아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2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플라톤의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기가 되지. 그렇게 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항상 아리스토텔레스는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의 존재를 알아라. 너 자신의 귀함을 알아라. 꼭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 플라톤이 그것을 잃어버려서 플라톤이 가르쳤던 그 이상이 너무나 숭고한 거야. 이것을 갖다가 국가 정치에 도입하면 너무나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정치론, 국가론, 그러면서 그래서 이데아, 하나의 이상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항상 이상 국가론, 이데아, 그리고 나는 아카데미아라는 학원. 그래서 우리가 아카데미 하는 말이 그것을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플라톤은 마케도니아 출신이야. 그래서 매 그 아카데미아에 가면서 거기서 배웠는 거야. 이 사람은 뭐냐면 철학은 철학만 존재할 수 없다. 철학은 과학과 합체된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뿐만 아니라 철학, 미학, 심리학, 의학, 수학, 기하학, 그 다음에 미학 또는 시학 이런 모든 분야를 합쳐가지고 그럼 이 철학을 갖다 함께 컴비네이션을 시켜가지고 오늘날의 이 학문을 만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리스토텔레스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카데미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카데미. 아주 학구적인 이야기로 끌어가면서 이 세 사람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탄탄한 하나의 그리스 철학이 만들어지고 그 그리스 철학이 수천 년의 어떤 하나의 역사를 보내면서 오늘날 세계 철학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이야기하더라도 이 세 사람을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참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었지? 이걸 일단 계략 설명하는 거라
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 조금 쉬다가 구체적으로 그 세 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